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어요. 강태성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공사 현장 서류를 정리하고 오전 내내 현장에서 전기 배선과 수도 배관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경험으로 가족 회사를 여기까지 키워왔지만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죠. 그래도 그는 아내 유지안과 아들 민재를 위해 모든 걸 참고 버텼습니다. 오후 늦게 집에 도착한 태성은 지하실로 내려가 오래된 배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단 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14살 민재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내려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어요. 특히 오른쪽 손목에는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멍이 퍼렇게 들어있었습니다. 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아빠 소매를 잡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엄마가 2층 침실에서 낯선 아저씨랑 같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침대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문을 살짝 열고 봤는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제 팔을 세게 잡았어요. 너 입 다물고 있지 않으면 너랑 내 아빠 다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정말 무서웠어요. 아빠, 혜성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공구가 저절로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감정을 꾹 눌렀어요. 아들을 두 팔로 꼭 끌어안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재야, 잘 들어라. 지금 당장 방에 가서 옷이랑 책가방에 필요한 것들만 챙겨. 할머니 집으로 가서 며칠 있을 거야. 아빠가 여기서 다 처리할게. 엄마한테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 알았지? 민재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성은 아들이 지하실을 올라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켜고 화면을 잠금 상태로 만든 채 바지 주머니에 다시 넣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서자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거실 쪽에서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혜성이 거실로 들어서니 유지안이 고급 실크 가운을 걸치고 서 있었습니다. 가운은 새 것처럼 반짝였고 머리카락은 살짝 헝클어진 채였지만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유롭게 커피를 타고 있었습니다. 잔에 우유를 붓는 손동작까지 자연스러웠어요. 혜성 씨는 문턱에 서서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아나, 민재 손목에 큰 멍이 들어있더라. 어떻게 된 일이야? 그 순간 유지안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쨍그랑 요란한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고 하얀 도자기 잔이 산산조각 나면서 바닥에 검은 커피가 번졌습니다. 깨진 잔 조각 사이로 박도준 프리미엄 부동산이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부분이 드러났어요. 유지안이 급하게 몸을 숙여 잔조각을 주우려다 손가락을 베었는지 아야 하는 작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평소에 당당하던 태도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목소리가 살짝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게 민재가 오늘 장난치다가 넘어져서 부딪힌 것 같아. 내가 바빠서 미처 확인을 못했네. 왜 민재가 뭐라고 했어? 태성 씨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천천히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표정을 거의 바꾸지 않은 채 낮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민재가 울면서 내려왔어. 손목을 잡힌 흔적이 선명하던데 그 아저씨가 누구야? 유지안이 순간적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무슨 아저씨? 내가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민재가 거짓말한 거 아냐? 요즘 애들이 상상력이 많잖아. 그녀가 애써 웃으려고 했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성 씨는 그 모든 걸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솟구쳤지만 그는 끝까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대신 속으로 천천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네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거짓과 가식을 하나하나 벗겨낼 거다. 민재를 건드린 대가 네가 즐겼던 그 모든 걸 다 돌려받을 거야. 태성 씨는 바닥에 떨어진 깨진 잔 조각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민재를 할머니 집에 보낼게. 네가 좀 피곤한 것 같으니까 쉬어. 유지안이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지만 태성은 이미 몸을 돌려 아들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강태성의 치밀한 계획이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에 휘말리지 않기로 했어요. 모든 걸 계산하고 증거를 모으고 완벽하게 움직일 준비를 했습니다. 유지아는 여전히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잔 조각을 줍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태성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첫 번째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은 점점 더 커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성은 민재를 할머니 집에 데려다 준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지아는 이미 침실불을 끄고 누워 있었지만 태성은 그녀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그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스마트폰 녹음 파일을 다시 들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차가운 이성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태성은 회사로 출근하자마자 비서실장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실장, 오늘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만 해. 먼저 최근 3년간 거래했던 모든 고객 리스트를 다시 한번 검토해 특히 유지한 씨가 관여했던 부분이 있는지, 부동산 관련 서류나 계약서에 이상한 흔적이 있는지 샅샅이 뒤져봐.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김 실장이 의아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태성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연락해 전직 형사 출신 사설탐정 최 형사를 소개받았어요. 최 형사는 15년 동안 경찰 생활을 하다 퇴직한 뒤 지금은 신뢰할 수 있는 조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혜성은 최 형사를 만나자마자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내를 조사해 주십시오. 이름은 유지안. 그리고 최근에 자주 만나는 남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동선, 만나는 장소, 모든 걸 다 알아내 주세요. 돈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최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움직이죠. 일주일 안에 첫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나흘 후 최 형사가 태성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최 형사가 테이블 위에 사진 몇 장과 서류를 펼쳐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태성 씨, 먼저 이 남자부터 보시죠. 이름은 박도준, 38살, 포르쉐 911 터보를 타고 다니는 남자입니다. 겉으로는 고급 부동산 컨설턴트라고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태성은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박도준은 날카로운 인상에 비싼 정장을 입고 포르쉐 운전석에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유지안과 함께 강남의 한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최 형사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박도준은 전직 고위 공무원의 아들로 아버지 덕에 여기저기 인맥은 두텁지만 본인은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탈세로 세무조사 대상이고 신용불량에 가까운 상태예요. 특히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최근 몇 달 동안 돈이 급하게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이 남자는 원래부터 부유한 유부녀들을 노리고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유명합니다. 유지한 씨와는 석 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혜성은 사진 속 호텔 이름을 확인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최 형사가 한 장 더 꺼내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 지난주 금요일 밤 강남의 파크 하얏트 호텔 스위트룸입니다. 두 사람이 3시간 동안 함께 있었어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표정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특히 유지한 씨가 나올 때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눈에 띄더군요.
태성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유지아는 호텔을 나오면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박도준은 그녀의 허리를 가볍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최 형사가 서류를 한 장 더 넘기며 덧붙였어요. 더 심각한 건 두 사람이 최근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용은 대략 이래요.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태성 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공동 소유로 만들며 상당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 돈으로 박도준의 빚을 갚고 둘이서 해외로 도망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유지한 씨 명의로 된 통장과 부동산 몇 군데도 이미 서서히 정리하고 있어요. 혜성은 듣고 있는 동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붉어질 정도였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물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까? 최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 호텔 예약 기록, 통화 내역, 일부,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출입 기록까지 확보했습니다. 필요하면 더 깊이 파고들 수도 있어요. 혜성은 서류를 모두 받아 챙기며 말했습니다. 계속 조사해 주세요. 특히 재산 이전 움직임과 박도준의 채권자 상황까지 자세히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걸 절대 외부에 새어나가게 하지 마세요. 카페를 나온 뒤 태성은 차에 앉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대신 머릿속으로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김 실장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김 실장,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자산 리스트를 새로 뽑아. 그리고 유지한 씨가 관여했던 계약서나 서류는 모두 따로 분류해 놓게. 조용히 진행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성은 유지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밝은 목소리로 받았지만 태성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오늘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저녁은 먼저 먹어. 유지한이 살짝 안도하는 듯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았어. 피곤하면 천천히 와. 태성은 전화를 끊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래,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게 좋겠지. 그날 밤 태성은 서재에서 최 형사가 준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습니다. 사진 속 유지한의 미소와 박도준의 만족스러운 표정이 눈에 밝혔어요. 그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는 걸 태성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유지한과 박도준이 재산을 빼돌리고 회사를 가로채려는 음모를 완벽하게 파악한 순간부터 그의 복수는 한층 더 구체적이고 치밀해지기 시작했어요. 유지한은 여전히 집안에서 태연하게 생활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그물은 이미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창가에 서서 어두운 밤거리를 내려다보며 다음 행동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성은 회사에서 모든 자료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최 형사가 추가로 보내준 증거 사진과 통화 기록, 은행 거래 내역까지 이미 충분히 확보한 상태였어요. 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유지한이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비싼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고 다리를 꼬고 앉은 자세가 한없이 여유로워 보였어요. 태성은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곧바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옷장을 열고 유지한의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고급 브랜드, 옷, 가방, 화장품, 보석까지 모든 걸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쳐넣었습니다. 유지한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침실로 들어왔을 때 태성은 이미 그녀의 물건 대부분을 현관 쪽으로 옮겨놓은 뒤였습니다. 혜성아,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유지한의 목소리가 살짝 날카로워졌어요. 혜성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유지한이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갑자기 왜 그래? 무슨 헛소리야. 태성은 대답 대신 현관문을 활짝 열고 그녀의 물건이 든 봉투들을 하나씩 문 밖으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쿵, 쿵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지한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태성은 그녀의 팔을 세게 뿌리치고 계속해서 물건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미쳤어. 이 집은 나도 반은 내 거라고. 태성은 마지막으로 그녀의 고급 핸드백을 바닥에 던지며 말했어요. 이혼 서류 준비됐어. 재산 분할, 위자료 꿈도 꾸지 마. 너와 그 박도준이라는 남자가 계획한 거 다 알고 있어. 민재 손목에 멍들게 한 것도, 호텔에서 만난 것도, 돈 빼돌리려는 것도 전부. 유지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가 곧바로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오히려 코웃음을 쳤어요. 알고 있었다고. 그럼 왜 이제야 말해. 바보처럼 참고만 있었던 거야. 그래, 좋아. 나 박도준이랑 같이 있어.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게 너보다 훨씬 많아. 너 같은 건 그냥 돈 버는 기계일 뿐이었어. 태성은 더 이상 듣지 않고 그녀를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유지안이 복도에 넘어지면서도 소리를 질렀어요. 두고 보자. 이혼하면 회사랑 집이랑 다 반토막 낼 거야. 태성은 현관문을 쾅 닫고 바로 자물쇠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록스미트를 부른 지 30분 만에 새로운 열쇠가 달렸어요. 그는 문을 잠그고 나서야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시간 후 유지안은 박도준과 함께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용 계좌와 태성의 개인 적금 계좌에 접근했어요. 유지안이 미리 준비해둔 위임장과 도장을 이용해 수천만 원을 순식간에 인출했습니다. 현금으로, 그리고 일부는 박도준 명의 계좌로 이체까지 했어요. 차 안에서 유지안은 박도준에게 기대며 웃으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보 같은 태성이 아직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나 봐. 너무 쉽게 당했어. 이제 돈은 우리 거야. 빨리 해외로 나가자. 그 메시지를 보낸 직후 그녀는 또 다른 문자를 태성에게 보냈어요. 고마워, 여보. 덕분에 돈 찾기 너무 쉬웠어. 집은 잘 지키고 있어. 혜성은 그 문자를 받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최 형사에게 바로 연락해 은행 거래 기록을 추가로 확보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날 밤 큰딸 수아가 학교에서 늦게 돌아왔습니다. 수아는 현관이 어수선한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지만 엄마가 보이지 않자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지안이 박도준과 통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수아는 그만 모든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 진짜 바보 같아. 20년 동안 일만 하면서 돈만 벌어다 주더니 결국 다 뺏기게 생겼어. 민재 손목 멍든 거, 그건 도준 씨가 좀 세게 잡은 것뿐이야. 수아, 너도 알지? 아빠는 그냥 돈 버는 기계였어. 이제 돈 다 빼서 해외로 가면 돼. 너도 우리랑 같이 가는 거지. 수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바보라고 부르고 동생 손목을 그렇게 만든 일을 가볍게 넘기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게다가 자신까지 해외로 데려가려는 계획까지. 수아는 문 뒤에 서서 눈물을 참으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이 막혀올 지경이었어요. 통화가 끝난 뒤 수아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러다 결심을 했어요. 그녀는 바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나 지금 집에 있어. 엄마랑. 엄마가 아빠를 바보라고 하면서 돈 빼서 도망가려고 해. 나 아빠 편이야. 엄마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혜성은 전화를 받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수아의 떨리는 목소리가 가슴을 저며왔지만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수아야, 고마워. 아빠가 곧 갈게. 할머니 집으로 민재랑 같이 가 있어. 아빠가 다 정리할게. 수아는 울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 조심해. 그날 밤 태성은 집에 돌아와 수아의 방을 조용히 열어보았습니다. 딸은 침대에 앉아 여전히 눈물이 그렁그렁한 상태였어요. 혜성은 수아를 꼭 안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수아야. 아빠가 미처 몰랐어. 이제부터는 아빠가 지켜줄게. 수아가 아빠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작게 속삭였어요. 엄마가 너무 무서웠어.
동생 손목 멍든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라고. 태성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더 차갑고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유지안이 집을 나간 그날 가족은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유지안과 박도준은 돈을 빼돌린 기쁨에 들떠 있었지만 수아는 완전히 아빠 쪽으로 돌아섰고 민재도 할머니 집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창가에 서서 밤거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끝을 보자. 그의 복수는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태성은 수아를 할머니 집에 데려다주고 난 뒤 혼자 서재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간 건 공동명의라서 경찰이 바로 움직여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도난이 아니라 가족 간 분쟁으로 보일 뿐이었어요. 태성은 이를 악물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함께 일해온 형제 같은 동료들에게 연락을 넣었어요. 목수 김형, 전기기술자 박형, 정비공이 형, 모두 20년 넘게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성은 그들을 익숙한 동네 포차로 불렀습니다. 포차에 도착한 태성은 맥주 한 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형들, 나 오늘 아내한테 당했어. 그 여자가 박도준이라는 남자와 바람 피우면서 회사 돈 수천만 원을 빼돌렸어. 민재 손목에 멍들게 하고 수아한테까지 아빠를 바보라고 말했다고 하더라. 법으로는 당장 어쩔 수가 없어. 나 도와줄 수 있겠어. 포차하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김형이 먼저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태성아, 그 새끼가 민재를 건드렸다고. 좋다. 오늘 밤에 가자. 박형이 담배를 끄며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내 뒤치다꺼리 해왔는데 가족 일이라고 빠질 순 없지. 도구 챙겨서 모이자. 이 형은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포르쉐 탄다는 그놈 차부터 박살내자. 우리식으로 해결하자. 1시간도 안 돼요. 10명이 넘는 건장한 남자들이 모였습니다. 손에는 각자 현장에서 쓰던 물건을 들고 있었어요. 큰 망치, 쇠파이프, 긴 렌치, 그리고 두꺼운 나무 몽둥이까지. 모두들 얼굴이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 최 형사가 미리 알아낸 위치로 모두 이동했습니다.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의 허름한 모텔이었습니다. 간판 불빛도 반쯤 나간 사람들 눈을 피하기 좋은 곳이었어요. 태성과 최 형사가 먼저 203호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유지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야? 이 시간에 태성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다. 문 열어. 문이 열리자마자 태성과 최 형사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도준은 침대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고 유지안은 가운을 여미며 뒤로 물러섰어요. 태성은 바로 박도준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너 민재 손목 잡고 협박한 거, 회사 돈 빼간 거 다 증거 있어. 오늘 여기서 끝내자. 박도준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건 가정사라고. 경찰 불러. 그 순간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동료들이 모텔 주차장에서 박도준의 포르쉐를 에워싸고 유리창을 내리치기 시작한 겁니다. 쾅쾅 하는 소리와 함께 앞 유리와 사이드 미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누군가 스프레이를 꺼내 차체에 커다랗게 도둑놈이라는 글씨를 뿌렸어요. 모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은 박도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지안도 창밖을 내다보고 몸을 떨었어요. 혜성은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종이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서명해. 네가 회사 돈을 불법으로 가져간 걸 인정하고 빚진 걸로 쓰겠다는 내용이야. 금액은 정확히 계산한 대로 적혀 있어. 박도준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보다가 고개를 저었지만 밖에서 계속 들려오는 망치 소리와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야, 이 새끼 어디 있어? 빨리 끌고 나와. 민재의 손목 멍든 거 네가 한 짓이지. 박도준은 결국 공포에 질려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름을 떨리는 손으로
적고 도장을 찍었어요. 혜성은 그 종이를 받아 챙긴 뒤 주머니에서 버스표 한 장을 꺼내 박도준의 가슴에 던졌습니다. 새벽 4시 30분 버스야. 지금 당장 서울을 떠나. 다시는 이 도시로 돌아오지 마. 만약 다시 보이면 다음엔 망치가 내 머리를 노릴 거다. 박도준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지안이 옆에서 뭐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태성은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다. 태성과 동료들은 모텔을 빠져나왔습니다. 포르쉐는 이미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고 도둑놈이라는 빨간 스프레이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땀을 닦으며 태성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김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성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더 이상 피 보지 말고. 그래도 내 가족은 우리가 지켜줄게. 혜성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들, 정말 고마워요. 새벽 4시가 되기 전에 박도준은 모텔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시를 떠났어요. 혜성은 차에 올라타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는 박도준이 서명한 종이가 들려 있었고 마음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할머니 집에 전화를 걸어 수아와 민재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이들이 아빠, 괜찮아? 하고 묻는 소리에 태성은 처음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응, 아빠 괜찮아. 이제부터 우리 셋이 잘 살아보자. 그날 밤 태성은 스스로 정의를 세웠습니다. 법이 미처 닿지 않는 곳에서 그의 방식대로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지안과의 진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새벽이 밝아올 무렵 태성은 모텔을 빠져나와 차를 몰고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웠어요. 집에 도착해 아이들을 조용히 확인한 뒤 그는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사흘 후 새벽 2시 반쯤 태성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유지안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어요. 태성아, 제발 나 좀 도와줘. 도준이가, 그 사람이 돈 다 가지고 도망갔어. 나 지금 모텔에 혼자 남겨졌어.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집으로 다시 데려가줘. 응, 제발. 유지안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한동안 울음만 터져나왔고 가끔 민재 보고 싶어. 수아도 하며 흐느꼈어요. 태성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안아, 이제 그만해. 네가 스스로 다 태워버렸어. 그 다리는 내가 직접 불태운 거야. 다시는 이 집으로 오지 마. 아이들도 당분간 만나지 마. 민재랑 수아가 스스로 원할 때, 그리고 충분히 커서 결정할 때까지 절대 연락하지 마. 네가 저지른 짓을 아이들이 다 알게 됐어. 유지안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럴 수 없어. 나도 엄마잖아. 제발 한 번만. 태성은 더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번호를 차단했어요. 그 후로 유지안은 몇 번 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지만 태성은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허름한 모텔에서 짐을 싸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돈 한 푼 없이, 가족도 없이, 연락처조차 끊긴 채로 그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태성은 일부러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최 형사로부터 소식을 들었을 뿐이에요. 유지안은 싸구려 원룸을 전전하며 아르바이트로 겨우 연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누구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소식만 전해졌어요. 그리고 정확히 석 달 후 혜성은 회사에서 서류를 보고 있는데 최 형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태성 씨, 박도준 소식 들었습니까? 그놈이 미국에서 체포됐어요. 연방 사기죄로, 부동산 투자 사기로 수십 명을 속인 모양입니다. 피해액이 어마어마하고
한국에서도 수배 중이었는데 FBI가 먼저 잡았네요. 5년에서 10년형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태성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다른 감정은 들지 않았어요. 그저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만 스쳤습니다. 그 사이 태성은 박도준에게 받아낸 빚 문서를 들고 은행과 변호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 종이 한 장 덕분에 빼돌려졌던 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고 거기에 상당한 이자까지 붙여받았어요. 회사 자금이 다시 채워지자 태성은 직원들에게도 보너스를 두둑이 주었습니다.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건설 현장과 업계 사이에서 강태성이 아내와 바람난 남자를 직접 처리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처음에는 과장된 버전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태성의 회사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저 사장은 가족도 지키고 돈도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계약이 줄을 이었고 공사 의뢰가 쏟아졌습니다. 회사는 이전보다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태성은 그 돈으로 두 아이를 위한 대학 등록금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민재와 수아의 이름으로 따로 계좌를 열고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했어요. 아이들은 할머니 집에서 아빠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저녁이면 셋이서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나가거나 영화를 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아가 태성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고마워. 우리를 지켜줘서. 민재도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빠, 이제 무섭지 않아? 태성은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 우리 셋이서 잘 살아가자. 그 후로 태성은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현장으로 나가고 저녁에 아이들과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하지만 단단한 삶을 살았어요. 회사도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을 지킨 사나이로 불리며 존경을 받았습니다. 유지아는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끔 바람이 불 때 예전 생각이 스치긴 했지만 태성은 이내 고개를 저으며 앞으로만 바라보았어요. 그는 스스로 정의를 세웠고 그 정의로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이들과 함께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걸어가는 미래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